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23년 경제신문을 읽어줘.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오피스텔 계약 영건 인허갑 반납해요. 오피스텔 값 4분기째 하락. 서울거래 작년 3분의 1 뚝. 주택수 포함돼 투자 외면 탓. 대출, 취득세 아파트보다 불리. 집주인 세부담 월세 정가도. A시행사는 올해 초 서울에서 오피스텔 분양에 나섰지만 계약률이 전체 공급 물량이 1%에 그쳤다. 오피스텔 분양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A사는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준 뒤 분양 일정을 중단했다. 하지만 기존에 받은 PF 대출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자 일정은 마냥 미루기 어려워 조만간 다시 분양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발표한 23년 2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0.8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주택유형별 세제 대출 제도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비교를 해드리자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고 아파트는 미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가 해당되는 거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사면은 4.6%, 아파트는 1.1%. 특례 보금자리로는 오피스텔은 불가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가능. 요즘 아파트 값이 약간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는 게 특례 보금자리론과 그 다음에 전셋값 대출 같은 경우에 대출 이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택수 산정 여부로 따지자면 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니라 보통 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산정이 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다시 시작한 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효과가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수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 보유주택수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기 시작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더해져 오피스텔 보유 이점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면 오피스텔을 살 필요가 없죠. 오피스텔 시장의 침체는 PF 시장의 부실을 불러와 제2금융권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금 새마을 PF 부담, 부실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부각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문제로 봤을 때 기준금리 지금 이상으로 더 올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월세가 더 부담, 다시 전세 찾는 세입자. 서울 전세가 9주째 상승, 입주 마무리 대단지 아파트 연초보다 2억 이상 전세수, 6월 전세 거래 비중 60% 육박, 반포 개포 하반기 입주 변수, 전국 아파트값 1년 반 만에 상승. 기준금리 상승은 미국이 아니고 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아마 미국은 7월달에 올릴 거예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앞부터 낮췄는데 입주 기간이 지나고 나니 2, 3원가량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제 친구도 한 14억인가 전세가 있어가지고 전세값이 한 11억까지 낮춰서 재계약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게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나중에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고 거래량이 한 1년 이상 서울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1000건 이상, 6000건, 7000건 이상이 1년 이상이 유지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대규모 입주 물량이 약세를 보이던 서울 전세 시장이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가 다소 내려가며 전세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함께 전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 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59.2%로 전월 58%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서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55% 안팎이었지만 최근에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전세 시장 분위기가 올해 초와 달라진 이유는 월세 비용 부담이 늘어 세입자들이 전세 주거 비용이 더 저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3.5에서 4.3에 형성됐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보다 전세대출 금리가 더 저렴해지면서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 매물도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 2,721건으로 올해 초 5만 4,666건 대비 약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합수 건대부동산 경인교수는 매매 거래량이 예년 평균치를 하회하는 가운데 전세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매매 가격은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전주 대비 0.02% 올랐다. 레이안 원벨리는 다음 달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실거주 3년 의무를 피한 덕분에 최근 전세 비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 전세값이 오르는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늘어난 B2, 4050 비중이 절반 넘어 30대 15%, 20대 3%에 그쳐 신용거래용자 신규 취급 금액 4월 42조보다 연초보다 2배 늘어 하한가 사태 영향 5월은 주춤 신용거래 재개로 또 증폭 예상.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잠잠해졌던 개미들의 B2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용자 신규 취급액은 연초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에코프로 등 올해 국내 증시를 뒤흔든 인기 주식들의 끝없는 상승세가 이 같은 B2 증가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향후 증시 약세장이 찾아오게 되면 반등 매매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잔액도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신용거래 용자 규모는 19조로 지난 4월에 이어 재차 20조 원대에 근접했다. 신용거래 용자 신규 취급액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을 통해 증권사에서 자금 빌린 후 주식을 매수할 때마다 사용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경향이 있어 신규 취급액이 신용공여 잔액보다 많다. 증시 상승장에서는 신용대출을 활용한 매수세 유입이 추가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올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주요 인기 주식의 주가가 한없이 오르는 데는 이 같은 신용거래 신규 취급액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중장년층인 4050 세대가 주식 투자 과정에서 비트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증권사 신용거래 비중을 보면 40대가 27%, 50대가 34%로 늘어났다. 신용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자 부담이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시중금리를 기본금리로 삼고 가산금리를 더해 신용용자 금리를 측정한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기준으로 삼는 양도성 예금증서 CD 91일 금리가 지난해 초 1%대에서 지난해 말 4%대까지 올랐다. 현재는 3.75% 수준에서 거래 중이다. 다음 보름새 2조 팔아 지원 기관 전장은 샀다.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도.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 높은 전장 반도체 소부장 업종 매수. 현대모비스, 리노공업 등 따라. 현대모비스랑 대한항공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리노공업이랑 한솔케미컬을 고민을 했는데 한솔케미컬을 매입을 했는데 한솔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도체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SDI 공급할 실리콘 응급제를 지금 양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실리콘 응급제는 지금 한국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제일 좋아요.
기관 투자자가 차익실현에 나서며 이달 들어 벌써 2조 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하반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 전장, 자동차와 전기장비와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의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리노공업, STI 등은 대규모 순매도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들인다는 얘기네.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상위 10개 종목은 삼전, LNF,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에코프로비엔, 기아, FNF, 제스건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상위 10개 종목은 순매수한 네이버, 대한항공,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SOL, 리노공업, 하나솔루션, SN, STI.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네이버는 광고 시장 부진인데 2분기 실적이 카카오보다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률도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좋아요. 미국 압박, 소비 침체, 이중 펀치, 외상후 스트레스에 빠진 중국 경제, 리오프닝 효과는 없었다. 중국 2분기 성장률 6.3%에 그쳐. 6월 대규모 쇼핑 축제에도 소비 증가의 한 자릿수 추락, 부동산 시장이 탈출구 안 보여, 머지않아 3%대 성장 고착화 전망, 공동부유 미중 무역 전쟁 몰두, 시 주석 경제 발전 목표이자. 하반기에는 전병서 소장이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 21%라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실업률 중에서 한 10%에 해당되는 거고 전체 실업률은 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중국 경제의 상반기 지표가 추가 경제 회복에 병목 현상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 몇 년간 다중 충격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PTSD에 빠졌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상반기 경제 성적은 리오프닝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으면서 다시 주저앉고 있는 중국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종합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6.3%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인 4.5%를 오더라지만 로이터가 집계한 2분기 시장 전망치 7.3%를 크게 밑들었다. 특히 지난해 2분기는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 봉쇄로 인해 성장률이 0.4% 내려앉았던 시기다.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인가? 세계 최대의 태양광 업체인 융기실리콘과 중국 최대인 금품가게 폭력 발전을 매입을 했었는데 세계 최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수익을 내고 팔긴 둘 다 수익을 내고 팔긴 했는데 그때 잘 판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한 20, 30%, 30, 40%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중국은 힘들어요. 보니까 6월 중국 도시 실업률은 5.2%를 기록하며 전달과 같았지만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를 기록해 한 달 만에 또다시 최고 기록을 용신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은 보통 제조업 이런 거 안 하고 뭐 약간 뭐 소프트웨어 이런 업체 좋아해가지고 코로나 시대에도 다 직장을 안 구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급한 중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 대규모 부양책을 꺼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얻고 있다. 소비 부진이 가장 심각한 만큼 수요 측면에서 확실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외화 투자가 외자 유치가 보통 중국에서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시진핑이 아마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다음 식어가는 킹달러 수년간 약세 지수. 김한진 박사도 하반기에는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오늘 날짜 한 1260원에서 128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 7월에 한번 아마 9월달에 안 올릴 것 같고 글로벌 금융사 일단 전망 달러 인덱스 5일간 2% 뚝 15개월 만에 100 믿더라. 달러 약세론 일러 반론도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지금 CPI 지수도 지금 한 3%대고 실질적으로는 뭐 그치 따지자면 2.98%대요. 2.98%예요 CPI가.
근데 물론 작년 6월달, 7월달에 가장 피크 CPI가 9.1%여가지고 기저 효과를 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만약 0.2% 전월비 대비해서 0.2%씩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올해 연말에 한 3점 중반대로 다시 오를 수가 있어요.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데 기준금리가 지금 한 5%에서 5.25%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경제 물가지수보다 한 1% 이상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고 하면은 물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식어가는 인플레이션 열기가 킹달러, 달러 출강세 시대의 종언을 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이 들어서면서 달러값이 수년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렇지. 블룸버그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의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 13일 99.77로 전달 100주 모의보다 0.75% 하락했으며 이날도 99.96 선에서 머물고 있다. 실제 지난주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은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발표됐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굳이 그건 올릴 필요는 없죠. 유럽중앙은행 22일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끝낼 경우 달러에 대한 지지세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가 현재 1.212달러에서 1.15달러로 달러당 연화 가치도 현재 139엔에서 125엔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달러 약세론이 아직 섣부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올 초 달러의 장기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미국 경제 데이터가 안정세로 돌아간 바 있다. 연준이 이달 긴축 결정을 내리면서 역동성이 반복되는 것이 약세론자에게 위협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전병서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과 예전에 반도체 협정을 일본에서 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30년 일본의 불황이 왔는데 일본이 약간 대든 거죠. 근데 중국도 지금 일본처럼 한 20-30년은 불황이 오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전병서 소장의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일본과 중국의 경제 규모는 지금 중국의 경제 규모는 그때 당시 일본보다 10배 이상 크고 그리고 당시 일본이 침체했던 이유는 엔고 그 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위대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전적으로 국방은 미국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자주 국방을 하니까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1년이 2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